신은 가장 강한 포병대가 있는 군의 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병은 현대 지상군 화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대포, 로켓, 미사일 등으로 적을 공격하는 포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군의 발전과 탄도미사일의 등장으로 포병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여전히 포병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조금이라도 체크해 본다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포병 체계는 미국에서 온 하이마스 다연 장로켓입니다. 여기에 폴란드에서 온 K9 파생형 자주포 크랩이나 독일의 PGH-2000과 같은 155mm 자주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55mm 포탄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도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화력 체계가 155mm 곡사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장기화되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이 곡사포들의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전선 유지를 위해 쉴 틈 없이 포탄을 쏴대다 보니 포신이 마모되어 명중률이 떨어지고 심지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언론 타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155mm 곡사포가 작전 중 터져나가며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한 곳이 러시아 관영 매체이다 보니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주장이지만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과장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무기가 다 그렇듯 포 역시 수명이 있는 소모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포가 등장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뒤가 막힌 금속관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 발생하는 가스 압력으로 포탄을 밀어내 발사 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신이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에 계속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수명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고품질 강철로 포신을 제작하고 내부에 특수합금을 씌우는 등 포신 수명을 늘리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탄의 파괴력을 높이는 기술이 포신 제작 기술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포신 수명을 늘리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더욱이 장기간으로 치닫은 우크라이나 전면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계속해서 사격을 이어나가야 하지만 제대로 정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포신의 내구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제 자주포 크랩의 포신이 깨지거나 심지어 두 동강이 나버리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랩 자주포가 두 동강이 나버리자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신은 엄밀하게 따지면 독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K9의 차체와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독일 라인메탈사의 52구 경장 포신으로 라이센스를 얻어 생산해 폴란드에서 조립했을 뿐인 자주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주포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이번 포신 폭발의 원인이 독일의 포신 설계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폴란드에서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이 오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제 자주포까지 연이어 망가지며 독일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널리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PGH-2000 자주포 역시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GH-2000 역시 계속되는 장기간 사격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포신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장전 장치에 문제가 생기는 등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크랩에 이어 PGH-2000까지 문제를 일으키며 독일 자주포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PGH-2000의 추락은 기회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같은 상황에 투입되어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K9을 오랫동안 운용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실전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개량해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면전 상황에까지 투입될 기회는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K9 역시 하루에 200발에 가까운 사격을 실시한다면 포신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9 자주포의 깊은 속까지 샅샅이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된다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국내 매체를 통해 K9 자주포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현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155mm 자주포의 포신과 포탄을 테스트하는 다리꼴 시험장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위치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종합시험센터 한편에는 탄약이나 화포의 사격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2015년에 완공된 이곳 시험장은 포를 실제로 사격해야 하는 만큼 인적이 드문 산골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시험장은 현재 K9의 155mm 포신과 탄약을 테스트하고 있는 전천후 직사 시험장이었습니다. 관계자는 현재 K9 포신 수명을 늘리기 위한 기술 시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55mm 곡사 포탄을 사격해 포신 내 내경이 어떻게 마모되는지 확인하고 포신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첫 배치가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24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더 나은 자주포로 만들기 위한 성능 개선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죠. 특히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장기전을 대비한 포신 내부의 내구성을 증대하는 코팅 기술의 개발이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의 경우 포신 내부 강선이 마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신 내부에 크롬 합금을 코팅하고 있습니다. 전기화학적으로 포신 내부에 크롬층을 전착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에 한계가 있어 사격 시 코팅층이 박리되고 코팅 공정에서 발암물질과 환경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높은 연신율과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 탄탈륨 합금을 코팅하여 포신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롬을 대체할 금속으로 탄탈륨을 선택한 이유는 탄탈륨이 원소들 중 5번째로 높은 녹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롬의 녹는 점은 1907도씨인 반면 탄탈륨의 녹는 점은 3017도씨로 뛰어난 고온 내마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탈륨 코팅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된다면 K9 포신 수명을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과제가 최근 마무리되어 이곳 시험장에서 탄탈륨 코팅이 적용된 K9 포신으로 검증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K9의 포신 내구성 강화는 K9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K9의 사거리를 기존 40km에서 60km로 연장하는 사정거리 연장탄을 거의 개발 완료에 다다른 상황인데요. 하지만 포신의 내구성을 강화하지 못하면 사거리 연장탄의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선 더 많은 양의 추진장약을 사용해야 하죠. 이는 더 많은 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 내구성이 뛰어난 포신이 아니라면 금방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아무 곡사포로나 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모도 문제를 잡지 못한다면 K9A2나 K9A3와 같은 차세대 자주포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던 미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던 것도 지나치게 빠른 포신 마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포신 마모 수명 증대 기술이 적용된 K9 포신은 현재까지 약 5개월 정도의 기술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매 사격이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포신이 동일한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온도에 민감한 추진장약의 경우 21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온도 처리를 하고 압력을 측정하는 동구 게이지 역시 항온항습 장치에 보관한 뒤 시험에 착수하여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사격한다고 해도 최소 1000번 이상을 사격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공정을 1000번 이상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사격 후 포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포신 검사 장비까지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광기술원에서 개발한 포신 검사 장비는 고속 레이저 센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레이저 센서가 장착된 로봇이 포신 내부를 360도 회전하면서 표면 결함과 마모 정도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술진들은 K9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 왔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노력들을 알고 있기에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와의 K9 자주포 구매 협상은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K9 53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등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마지막 단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이중 K9에만 1조 1천억 원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까지 성공할 경우 K9 자주포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등 10개 나라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K방산에 가장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하나 약 55조를 투입할 계획이라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술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탄생한 K9 자주포의 증가가 드러나고 있음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수 있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무기를 사고 파는 일은 단순히 무기 거래에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보와 국제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도 하죠.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중국과 손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은 중국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친중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적극적으로 구애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리야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FC-31 거래와 관련해 진지하게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전 미국 대통령이 FC-31을 두고 중국이 F-35 기술을 훔쳐 만들었다고 맹비난을 했던 전투기였습니다. 당초에 F-35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튀르키예가 러시아제 S-400을 샀다는 이유로 퇴출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며 KF-21 프로젝트까지 인도네시아 대신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떼어먹고 관련된 일에서 골머리를 앓게 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한국의 든든한 물주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케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해진 뜻밖의 소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의 경쟁 모델인 튀르키예 칸 전투기 개발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F-35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FC-31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능 미달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또한 튀르키예 칸 공동개발에 참여하려고도 했었지만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시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1일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의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 중인 칸 전투기를 보기 위해 사우디 관계자들이 방문하였고 칸 개발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 튀르키예 국방부는 현재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는 곧 참여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 튀르키예를 방문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접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디는 KF-21뿐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GCAP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판권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해 막혀 거절되었는데요. 일본의 반대로 GCAP가 사실상 물 건너가자 사우디는 튀르키예 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기존 후보인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을 위해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튀르키예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한 차례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성공이 불확실하고 불안 요소가 많은 칸에 선뜻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시험 비행을 거치고 칸 시제기의 구체적인 구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어떤 설계와 구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졌을지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F-35에 맞먹는 전투기가 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일부 존재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칸을 의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으로 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칸의 황당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번 방문 때 양국 관계자들이 칸 시제기 앞에 모여서 찍은 사진 한 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칸의 캐노피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뒤에서 열리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캐노피 설계 방식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투기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F-16이나 KF-21처럼 캐노피를 뒤로 여닫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하면 캐노피 연결부에 설치된 화약이 터지며 캐노피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이때 캐노피의 경첩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캐노피가 자연스럽게 뒤쪽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비행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해 분리된 캐노피가 빠르게 뒤로 날아가야 조종사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칸처럼 힌지가 앞쪽에 있고 뒤로 열리는 구조는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캐노피에 도폭선을 설치해 통째로 폭파시켜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텔스기 F-35는 이런 칸과 똑같은 탈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F-35는 미 육해공군을 위한 여러 모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미해병대 버전인 F-35B형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 바로 뒤쪽에 리프트 팬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첩 구조를 박아 넣을 공간적 여유가 없어 힌지를 앞으로 달았고 나머지 모델들도 정비 소요를 통일하기 위해 같은 캐노피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칸에는 F-35처럼 리프트 팬이 장착된 것도 아니기에 도대체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후 사정없이 무작정 F-35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따라한 설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명확한 개발 철학이 없는 설계 구조 때문에 칸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칸의 사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레이더돔이 유독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F-22, F-35, KF-21 등 다른 전투기들과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돔뿐 아니라 기체 후방 엔진 사이의 테일콘도 서구권 전투기와 명백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러시아제 전투기를 닮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수 형상과 가로로 넓은 형상, 돌출되어 있는 테일콘과 우뚝 솟은 캐노피까지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칸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F-22보다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5257과 더욱더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칸 설계에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튀르키예는 러시아에서 S-400 방공체계까지 도입하며 군사협력을 이어왔었기에 그 신빙성을 높이고 있었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는 칸 전투기의 심각한 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제 무기와 군사 기술의 불신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신감에 기존의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하던 국가들은 러시아제를 퇴역시키고 나토 표준 규격에 맞는 장비들로 갈아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수-5257을 따라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국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파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와 협력해 개발 비용과 기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은 칸을 비롯해 여러 군사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최근 지방 선거에서 참패하며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까지 칸을 비롯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 어떤 엔진을 탑재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칸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가운데에서도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KF-21과 경쟁기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이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밖에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대시한 파트너를 찾는 일입니다. 분담금 납부 지원뿐 아니라 기술 유출 등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만을 남기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급기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분담금으로 당초 계약의 3분의 1 정도인 6천억 원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통보했죠. 이에 한국도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담금을 줄인 만큼 제공하는 기술을 줄이기로 했고 시제기 제공 여부도 재검토하겠다 선언했습니다. KF-21 양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사실 인도네시아는 사업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투기 엔진 역시 빠르게 국산화를 추진하며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외신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평했습니다. 현재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 국가뿐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 전투기 엔진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새로운 개발 파트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그 자리를 채우고 싶은 국가들은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태국 등 여러 국가가 KF-21 구매 및 사업 참여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우디가 막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협력국이 된다면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과 사우디는 깊어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뿐 아니라 산업, 에너지 분야 등 폭넓게 관계를 확대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모든 무기를 미국을 비롯해 외국에서 사왔습니다. 하지만 추후 50% 국산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세계 5위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했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는 파키스탄보다 못한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방비 지출은 9위로 세계 군사력 순위는 5위인데요. 지출 규모와 군사력 순위의 균형이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 유연한 한국이 사우디가 바라는 이상향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욱 비상하는 KF-21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보통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다는 전투기 막바지 개발의 한창입니다.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을 위한 시험용 항공기 즉 시제기는 현재 모두 6대인데요. 2026년 양산 1호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2,000번이 넘는 시험 비행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죠. 방위사 업청이 KF-21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계약해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8번째 국가가 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들이 하늘을 누비는 걸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KF-21 그 속까지 완벽한 우리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막바지 과정도 거침없이 진행 중입니다. 막바지 과정에 돌입했기에 추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엔진 국산화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까지 국산화하면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어느 나라에 어떤 형태로 수출할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죠. 엔진 국산화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최근 한화에서 개발하겠다는 KF-21 엔진은 엄청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기술 이전 없이 독자 개발은 어렵다는 여론이 오히려 국산화를 앞당겼습니다. KF-21은 현재 70%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누가 뭐라 해도 엔진입니다. 하지만 현재 KF-21의 엔진은 미국 수입품이죠.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이 엔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엔진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전에 개발되었던 우리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3분의 1은 외국산 부품이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F414-400K로 미국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로 쓰는 FA-18EF 슈퍼호넷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즉 미국산 엔진을 가져다 KF-21에 넣은 건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 엔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를 따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원천 기술이 KF-21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엔진을 국산으로 바꾸지 않는 한 KF-21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자국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적인 나라에 KF-21이 수출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KF-21의 수출길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한 시점에서 KF-21은 성능과 별개로 세계 방산 시장에 있어 한계성이 있는 전투기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국산 엔진을 만들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엔진을 직접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기준 KF-21과 같은 최신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이렇게 6개 국가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중국은 35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터빈 블레이드 파손이나 출력 저하와 같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은 짐작이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엔진을 만들 수 있는 6개 나라 사이에서도 국가별 기술력 편차가 심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은 가장 안정적인 엔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엔진의 라이센스를 따냈었죠. 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 엔진은 최소 수톤에 달하는 기체를 하늘로 띄어 음속을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엔진 소재만 해도 1500도 이상의 고온을 버티면서 수천에서 수만 시간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 정도에도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이미 극소수에 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음속 전투기의 경우 모든 항공기 중 가장 거칠게 다뤄지기에 더욱 강한 내구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투기는 적에게 탐지되는 걸 막기 위해 일반 여객기보다 훨씬 고고도에서 훨씬 고속으로 기동하기에 출력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추가 연소 장치인 애프터버너를 사용합니다. 기본 출력으로 인한 온도에다 이 애프터버너로 인해 생기는 열까지 더해지면 전투기 엔진은 무려 2000도 이상의 초고온에 노출됩니다. 이런 초고온을 버티면서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량화된 소재를 만들어야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 엔진 제작사 P&W도 자사 대표 엔진인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만 12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 엔진을 실제로 F-22에 장착해 테스트하는데 또 14년이 걸렸으니 F-22 엔진을 만들고 실전에 쓰일 수 있을 만하게 만들기까지 총 26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력뿐 아니라 그 긴 기간 뒷받침 활동까지 생각하면 선진국이 아닌 이상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KF-21 엔진의 국산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 단순히 향후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KF-21 이후의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KF-21 자체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엔진을 국산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산화율 70%만으로도 자국 전투기들과 방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든 걸 본 방산 선진국들이 엔진 등 핵심 기술을 쉽게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란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음 전투기부터는 좋든 싫든 더 성능 좋은 엔진을 넣으려면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종사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6세대 전투기에 미사일을 달려면 최소 15,000파운드 이상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 수준 엔진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을 통해 수출을 규제합니다.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용 엔진을 외국에 판 사례가 없다는 것만 봐도 엔진 국산화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KF-21의 스텔스화를 실현하려면 우리 손으로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행히도 KF-21의 스텔스기화에 대해 향후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신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최신 전투기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다룬 기사에서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와 P&W, 롤스로이스 등 세계 주요 항공기 엔진 제조 업체들의 주요 부품 공급사란 것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자체 엔진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관련 기술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렇기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포함한 외신들도 한화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선다고 하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들에서 한화의 전투기 엔진 개발을 대서특필한 것은 단지 그들이 최근 K9 자주포 등을 통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서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F-22의 엔진인 F119를 만든 P&W와 엔진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항공기술 역량이 선진국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P&W와의 파트너십은 실제 엔진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P&W의 F119 엔진을 쓰는 F-22를 벤치마킹해 만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KF-21이기 때문입니다. 형태뿐 아니라 기동성까지도 유사한 기체의 엔진을 개발해 본 업체와 협력하는 만큼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엔진 소재 설계와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를 P&W를 통해 상당 부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엔진에 들어갈 60여 개의 소재 중 17개는 이미 개발을 시작했다는데요.
그 덕에 실제 개발에 걸릴 시간은 당초 한화가 밝힌 것보다 빠른 10년 내를 목표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화의 자체 엔진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공군의 세계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항공 잡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간된 6월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공군력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는데요. KF-21이 실전 배치될 경우 인도와 중국을 넘어서 세계 3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물론 이 KF-21은 엔진 국산화가 안 된 현재 상황에서의 순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투기의 엔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공군력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동종의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할 때 해당 기체들의 엔진으로 라이센스 판매를 할 수도 있는 만큼 경제적인 이득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엔진을 자체 개발해 전투기에 도입하면 한국 전투기의 수출 유연성은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은 2029년 19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 약 100개 업체가 수입하던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독자적인 엔진 정비도 가능해지죠. 물론 엔진 국산화 과정이 탄탄대로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글러스 베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화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첨단 엔진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는데요. 베리 연구원의 말대로 초음속 전투기용 항공 엔진 소재 개발은 2000도 이상의 고온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복잡한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중국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직 미국 등 서구 국가 엔진의 성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엔진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에 이미 한 발짝 앞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F-21이 한국산 심장을 달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